안녕하세요. 효정사감입니다. 참새가 이륙하기 딱 좋은 시간.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참새의 방앗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낭독할 페이지는 29페이지부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설가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써 다룬다. 그런데 그들의 전달 매체는 소설이다. 소설은 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말은 역설적으로 사용된다. 왜냐하면 말에는 기후 언어적 용법과 함께 상징적 혹은 은유적 용법이 있기 때문이다. 즉, 말은 내적인 느낌을 문자로 끊임없이 나타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표현을 하는 기호일 뿐 그 느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말은 이해를 위한 표현 수단이지 느낌의 구현이 아니다. 그래서 문학 비평가 스티븐 스펜더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단지 암시된 어떤 것을 단어를 가지고 나타내는 시도야말로 시가 행하는 무시무시한 도전이라고 말한다. 내가 쓰고 싶은 시를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다. 그러나 막상 시를 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쓴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내적인 느낌을 심상으로 만들어 이를 체험해야 한다는 말일 텐데 그런 노력이야말로 인생에 걸쳐 얼마나 큰 인내와 관찰력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미지의 논리, 심상의 체험, 상상하는 삶이 요구하는 인내와 관찰. 이런 말들을 스타니슬라브 올람의 용어를 빌어 표현하자면 초논리가 보다 적절한 이름일 것이다. 이것들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그것은 새로운 생각과 개념을 발생시킬 뿐 그것들의 타당성이나 유용성을 보장하진 않는다. 이런 종류의 사고는 아직 제대로 연구된 바 없다. 그저 공식적인 의사소통 언어라기보다는 비언어적이고 비수학적이며 비기호적인 것이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 도전하려는 것은 느낌과 이미지와 감정의 초논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일이다. 만일 울람의 말이 옳다면 그 결과는 수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화한 상징 논리학만큼 혁명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초논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적용되는 밖으로 분명히 드러나 있는 생각의 기원과 특질을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런 초논리에 대해 현재 가장 근접한 개념은 바로 직관이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오직 직관만이 교감을 통하여 통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의 성과는 면밀한 의도나 계획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바로 나온다. 고 말했다. 물리학자인 막스 플랑크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과학자에게는 예술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실로 과학자와 예술가는 친척 관계라고 해도 무방한데, 왜냐하면 그들의 통찰은 느낌과 직관의 영역에서 발생하여 동일한 창조적 경로를 거쳐 의식 속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느낌, 감정, 직관의 사용법. 소위 창조적인 작업을 할 때 과학자나 수학자, 예술가들은 우리가 생각을 위한 도구라고 부르는 공통된 연장을 사용한다. 이 도구들 속에는 정서적 느낌, 시각적 이미지, 몸의 감각, 재현 가능한 패턴, 유추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상상을 동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생각 도구를 가지고 얻어낸 주관적인 통찰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공식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그동안 수많은 과학자나 예술가들이 창조 행위의 보편성에 주목해 왔다. 1980년에 열린 제16차 노벨 회의에 모인 과학자들과 음악가들, 철학자들은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의 말을 인용하며 과학과 예술이 유사하다는 말은 창조와 행위에 관한 매우 유효하다. 창조라는 점에서 둘은 매우 비슷하다. 장인의 경지에 이른 창조 행위가 주는 미적 쾌감은 과학 분야에서도 대단히 강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음악가는 과학자와 예술가의 사고 과정이 놀랄 만큼 흡사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맞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과학자들이 공통적인 문제 해결법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예술가들은 공유된 영감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과학이든 예술이든 모든 해답은 동일한 창조 행위를 통해 구해진다. 면역학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샤를 니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새로운 사실의 발견, 전진과 도약. 우주의 정복은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과 직관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상상력이나 직관은 예술가나 시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꿈과 무언가를 창조할 듯한 꿈은 같은 것이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아르망 트루소도 이 말에 동의한다. 모든 과학은 예술에 다 있다. 모든 예술에는 과학적인 측면이 있다.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이다. 그동안 우리가 창조의 보편성에 주목해 왔다고는 하지만 그 주목이 보편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직관적인 도구가 학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근시안적인 인식과 태도는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에게도 나타난다.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단계의 커리큘럼이 과정이 아닌 결과에 의해 규정되어 어떻게 여러 과목으로 나뉘고 있는지 보라. 교육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은 문학, 수학, 과학, 역사, 음악, 미술 등으로 분리된 과목을 공부한다. 마치 그 과목이란 것이 본질적으로 별개의 것이고 상호 배타적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요즘 유행하는 교과목 통합이라는 거창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통합 수업은 드물 뿐 아니라 모든 지식을 망라하고 아우를 수 있는 커리큘럼은 아예 생각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 학문과 다른 학문을 엮어줄 수 있는 직관적인 생각 도구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수학자들은 오로지 수식 안에서, 작가들은 단어 안에서, 음악가들은 음표 안에서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각 학교와 대학들은 필요한 재료의 절반만을 사용하는 요리법을 고집하고 있다. 생각하기의 본질을 절반만 이해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가르치는 방법의 절반만 이해하고 학생들은 배우는 방법의 절반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분리된 과목과 공식 언어 체계에만 기반을 둔 현행 교육이야말로 창조적 사고 과정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있는 주범임이 분명하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수학적이고 공사론적 논리를 가르치면서도 느낌과 직관의 초논리는 무시한다. 우리는 말과 숫자를 통해 배우고 평가해 왔으며 평가받아 왔으며 또 그것을 통해 사고하는 것을 불변의 전제로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학교 교육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더 이상 커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사고라는 객관적인 방언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방언은 서로 통찰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말이나 숫자만큼 중요하다. 본래 통찰이라는 것은 상상의 영역으로 호출되는 수많은 감정과 이미지 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던가. 따라서 느낌도 필히 커리큘럼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몸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주목하고 그 느낌을 발전시키며 사용해야 하는지 반드시 배워야 한다. 다행히 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학문적 사고의 기반으로 직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창조적 상상력의 기반이 되는 느낌과 감정과 직관의 사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과 같다. 그것이 정신적 요리 혹은 교육의 요체다. 상상력을 학습하는 13가지 생각 도구. 환상과 실제 사이에 다리를 놓은 사람들. 나는 책을 읽을 때 등장인물에게 완전히 감정이입하고 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잊고 그들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 때도 있었다.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 고등학교 때 내 수학 성적은 형편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화가 모리츠 에셔. 예술은 진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화가 파블로 피카소. 오늘날의 교육은 이론을 가르치면서도 이를 실제 세계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가르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상상력 결핍으로 이어진다. 교육학자 지엔 벤버그.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묘사한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화가 폴 호그. 사진 드로잉 글은 잉크나 은으로 얼룩져 있는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이것들이 상징하는 감각적, 정서적, 경험적인 느낌들을 재창조해낼 수 있는 기술에 달려있다. 이것들이 진실이 되려면 우리 자신의 내부에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생산적인 사고는 내적 상상과 외적 경험이 일치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역사 속에서 가장 창조적인 사람들은 실제와 환상을 결합하기 위해 13가지 생각의 도구들을 이용했다. 이 도구들은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 인식, 패턴 형성,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이입, 차원적 사고, 모형 만들기, 놀이, 변형, 그리고 통합이다. 환상과 실제 사이의 단절. 내가 대학 다닐 때의 일이다. 당시 존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우리 대학 역사상 가장 총명한 학생들 중 하나였다. 공부밖에 모르고 책벌레였던 그는 전 과목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했다. 기계학에 관한 연속 강의가 끝나고 몇 주가 지난 후 물리학과 건물을 나오는 길에 존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존은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픽픽 쓰러지는 약골도 아니었다. 그가 오래된 강의실의 육중한 참나무 문을 힘껏 밀었지만 문은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리들 중 누군가가 손잡이 부분을 한번 밀자 강의실 문은 너무도 쉽게 활짝 열렸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열었지? 존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묻자 우리 중 누군가 이렇게 대답했다. 농담하냐? 얼마 전에 기계학 강의에서 문과 관계되는 물리학 원리를 배웠잖아. 실제로 존은 그와 관련된 방정식을 완전히 마스터했고 중간고사에서는 사상 최고의 점수를 받았었다. 그런 그가 그런 원리를 모르다니. 그러나 존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머리를 긁적였다.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고. 우리는 그에게 단서를 주었다. 넌 가장자리가 아니라 가운데를 밀었잖아. 그래서 손잡이가 왜 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에 붙어있다고 생각하냐? 그래야 걸어 잠그기 편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야 물론이지.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물리학 원리가 개입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질문을 받은 존이 어깨를 으쓱 보였다. 진짜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런 수재가 이토록 쉬운 원리를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토크, 존, 토크 말이야. 답답해진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토크란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을 말한다. 우리는 대개 렌치를 사용하거나 문을 여닫는 행위를 통해서 토크를 운동감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문을 열 때 경첩이 달린 쪽에서 먼 쪽을 밀수록 문이 쉽게 열린다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 또 자루가 긴 렌치를 쓸수록 힘을 덜 들이고 볼트를 풀 수 있다는 것도 안다. 그 원리는 지렛대의 원리와 유사하다. 존은 그제서야 뭔가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만일 문의 크기를 X로 놓고 회전축에서부터 힘이 가해지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Y로 놓으면 문의 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에 힘을 가할 경우 가장 적은 힘으로 문을 열 수 있다는 답이 나온다. 존은 불과 몇 분 만에 계산을 끝냈다.
문제는 존이 머릿속에 있는 이론과 자신이 겪고 있는 실제 세계의 물리학적 경험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데 있었다. 그는 물리학 시험에 나온 토크 문제를 수학 공식을 이용해 풀긴 했지만 그때는 그저 토크 방정식의 환상을 보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존에게 그런 수학 문제들은 실생활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지닌 엄청난 지식과 계산 능력을 일상에서의 행동과 결부시킬 수가 없었다. 그의 환상은 실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많은 학생들에게 공부와 실제 생활은 이처럼 별개이다. 오늘도 천재의 방앗간에 함께 해주신 작가님, 오늘 낭독은 어떠셨나요? 지식이 정보로 들어가는 책이어서 낭독으로 듣는 이 책은 어떤 느낌으로 느껴질지 궁금합니다. 오늘 생각의 탄생, 수학과 실생활이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에서 우리들의 교육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관찰하는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조금 지치고 피곤한 하루가 될 수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파이팅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